네, 이제 학내 언론과 선거 참여 패널에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추가 질문을 받고 이제 일반 학우분들의 질문 받고 오늘 공동정책 간담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UB 보도기자 박세웅입니다. 저희는 시그널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에스컬레이터 공약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 공약은 정말 학생들의 불편을 잘 들여다보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근거로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통체계 마스터플랜 수립을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2022년 자료를 제시해 주셨죠? 그럼 2017년 자료에 보행계획 실행률이 정확히 몇 %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제시해 주신 건 잘 알겠지만 이 자료의 보행계획 실행률은 25%에 그쳤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됐다고 해서 모든 정책이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어떤 농경제 학부분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과 별개로 그러면 전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때 답변하신 걸로 관정에 계단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한 번 갔다가 그 평지로 갔다 한 번 갔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를 정확히 어떤 위치에 설치하실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위치 같은 것에 대해서? 네, 일단 방금 말씀하신 그 보도계획의 이행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결국에 이런 공약 들고 나오게 된 것은 이제 학우들이 충분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개선하겠다라는 취지의 공약으로 이제 근거로 들고 나온 것이지 이제 사실 보도계획의 이행률 25%라고 해도 이제 그게 저희가 그 공약을 이행할 확률이 25%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이제 학우들 의견을 수렴받고 그것들을 본부 협연 과정에서 충분히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정의 좌측 그리고 이제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는 형태인데 거기에서 이제 한번 평지 부분에서는 조금 쉬어가고 그리고 계단 쪽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에스컬레이터 설치 시에 이제 이에 맞는 경사라도 재조정이 필요하고 계단 구조물을 고려한 변경도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또 우려되는 것이 폭우로 우리가 그 위치가 관정 폭포라고 불리는 우리 학교 특성상 수해에 대비해서 새로운 조정이 필요하고 또 야외 환경의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저희가 그 배부받은 홍보 책자에 보면 타임라인에 임기 내인 2025년 11월 이전에 사업 시작이 가능한 것으로 일정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임기 내 사업 시작을 자신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의 공약으로 낸 것이고 저희의 공약으로 낸 사업은 어쨌든 장기적 의제로서 가져올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저희의 공익 임기 내에 시행하는 것이 조금은 이상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25년 11월까지 협의들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이지만 물론 100%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00% 25년 11월까지 완전 그 시행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지 못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장기적 의제 남겨둠으로써 차후 학생회들이 인수인계 받고 그것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그 마스터 플랜에 총 6가지 위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위치 중에 왜 관정 위치를 대표 공약으로 선정하셨는지 이러한 우려점들을 극복하더라도 왜 관정이 꼭 첫 번째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돼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서울대학교 교통 마스터 플랜 같은 경우에 그 자료에는 경사도 그리고 길이 등을 제시로 해서 근거로 해서 이제 어느 구역에 정확히 필요한 것인지 왜 그쪽에 필요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마스터 플랜을 진행할 때의 의견과 그리고 저희가 공약을 내는 단계에서의 의견 수렴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렇게 제시되어 있는 6가지의 방향성이 있지만 저희는 비교적 학우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어느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 학우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저희의 장점을 생각을 했고 저희가 실제로 주로 학우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그리고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관정 에스컬레이터가 지금으로서 가장 시급한 방향을 생각했기 때문에 관정 앞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장소로 우선적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시그널과 하루 양측에 드리겠습니다. 저희 SUB에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바로 기숙사 재건축인데 이 기숙사 재건축이 학생들의 대화보다는 학교 측의 강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학생들의 불편이나 이런 게 호소되었을 때 어떻게 학생에서 잘 대처할 수 있을지가 참 의문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사안의 중점적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시그널에서는 집 기숙사 재건축 협의회 신설,
그리고 하루에서는 외부 공공 기숙사 등 대안 마련 촉구라는 이렇게 간략한 문구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가 안 되었어서 학생의 사업에서 이런 구체화가 잘 될지 걱정이 됩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특히 학교 본부 측은 LNL과 기숙사 재건축이 현 총장님의 공약이란 명분하에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LNL 자치회 등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강행되는 분위기라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이렇게 공약집에 간략하게 적어주신 것 외에도 이런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 계획이나 비전을 양측 후보님께서는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학교 측에서 LNL 그리고 기숙사 등등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히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기숙사 재건축 협의회를 신설하면서 이제 그걸 공약으로 냈고 그 과정에서 정확히는 어떤 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질지를 조금 여쭤보신 걸로 이해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중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제 기숙사가 어떻게 재건축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뭔가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어떻게 다시 구하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당장 LNL 그리고 기숙사 재건축을 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우분들의 느끼는 불편함을 일단 해소하는 과정이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 협의체를 신설하면서 1차적으로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받고 그것들 학교 측에 전달되는 과정이 첫 번째가 될 듯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장기적으로 이제 기숙사가 어떤 식으로 건축돼야 될지 그리고 조금 더 학우분들이 최대한 피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기숙사 재건축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학교 측과 협의해 나가려고 하고 또한 저희가 지금 공약을 낸 것 중에 하나는 서울대학교 상생학세 제도가 있습니다. 상생학세 제도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한양대학교의 사례를 사용한 건데요. 한양대학교에서 현재 지금 월세 그리고 보증금을 각각 LH주택공사 그리고 한양대학교 그리고 성동구청과 협의해서 지금 월세와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관악구청과 면담 진행했을 때 이러한 월세와 보증금을 지원하는 상생학세 제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는 바 있고 장기적으로 기숙사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학우분들이 거주할 만한 공간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러한 타 공약들로 최대한 보완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연하지만 총학생회 책무라 함은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이 사업이 진행되는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현재 재건축 관련 정보는 LNL 시범사업 확대를 통한 정부 출연금 확보 등 여러 사업 및 간접비와 결부되어 있어 관련 정보를 본부에서 학생들에게 잘 제공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강원도에서 진행한 재건축 간담회가 올해 진행되었는데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즉 총학생회 직무대행과 공유된 바 없이 관학사 자치회랑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는 현재 본부가 재건축 관련한 정보를 총학생회와 잘 공유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하루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총학생회가 의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접근해서 먼저 논의의 장을 본부와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는 또 하루 측에 질문을 드릴 텐데 하루 측에서 교통 계획을 제시해 주실 때 캠퍼스 관리과의 자료나 또 이번 연도 중앙집행위원회 주도의 설문조사를 활용해서 구체적인 수치로 공약을 만들어 주셨다고 공약이 되게 구체적이라고 보았는데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 자료는 중앙집행위원장직으로서 얻으신 자료이실까요? 아니면 어떤 경로로 얻으신 자료이실까요? 네,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제가 부중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을 때 캠퍼스 관리과에서 얻은 데이터랑 다른 하나는 2024 교통총조사인데 해당 교통총조사도 제가 부중앙집행위원이자 복지국장으로서 제가 총괄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 자료 저희 복지국원하고들과 함께 분석하면서 가공한 자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측 모두 학생에 대한 비전의 공약으로 모두 원활한 인수인계, 또 연속적인 학생의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되게 중앙집행위원회 시스템에서 아쉬웠던 건 특히 이번에 상반기 중집장과 하반기 중집장과의 마찰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들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또 일부의 경우는 흐지부지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많이 보였습니다. 또 하루 측에서 이러한 또 꼼꼼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향후 또 학생의 발전이나 또 교통 정책 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만약 하루가 아니라 시그널 측에서 당선이 될 경우 시그널 측의 요청 시 이러한 학생의 사업의 연속성과 교통정책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서 교통 관련 자료나 기타 설문 자료들을 64대 총학생회에게 원활히 인수해 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네,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각 선본이 가진 인프라의 차이로 인해서 시그널 측에서 확보하지 못한 정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학생 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저희들이 열심히 모은 정보들도 제공해 드릴 의향 충분히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슈위 보도기자 김민식이라고 합니다. 그 양쪽 선본의 공약집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외부 업체들과의 어떤 협업이나 제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공약이 좀 많아 보였습니다. 뭐 제가 다 그렇게 정리해보진 못했지만 하루 측에서는 뭐 관악구청이나 서울시 혹은 다른 외부 기관들, 기업들과 협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시그널 쪽은 뭐 배달 어플이나 서울대 인근 헬스장, 그리고 뭐 과일 확보를 위한 농가나 이그린이라는 기업, 이런 외부 업체들과 협업 혹은 제휴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공약들은 그 외부 업체들과의 제휴가 실패를 하면 시행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약의 이행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보시고 그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물론 양쪽 선분께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혹시나 이런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일반 학우들이 보시기에 이 선본에서, 그러니까 이 총학에서 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생각이 없어서 이건 그냥 단순히 외부 업체와의 제휴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까봐 이런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준비된 대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부후보 김보희입니다. 말씀해주신 외부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해결에 대해서 정책 자료집에 뭐 이그린이나 혹은 뭐 흑살림이라는 농가 등이 많이 실려 있는데요. 저희가 해당 자료집의 내용을 실기 전에 먼저 선본 단계 차원에서 기업들과 이제 컨택이 된 상황이고요. 특히 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그린의 경우 이제 9월 24일 날 직접 방문을 해서 그 담당자님과 이제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분께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해주신 이제 과일 특판 사업의 공약의 경우, 이제 흑살림이라는 농가가 있는데요. 해당 그 기업과도 이제 면담을 통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어서 저희가 지금 자료집에 실어놨던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제 이미 면담을 진행한 상황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거운동본부라는 단체의 한계상 대표성을 가지고 뭔가 면담을 추진하거나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학내 기관들, 특히 생활활동조합 혹은 본부 등등 이런 기관들과의 사실 협의가 모두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모든 걸 확정하고 공약을 낼 수는 없다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학내 단체들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들을 확인하고 공약을 낼 것은 아니지만, 그게 아닌 외부 기업들과 제휴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제 저희가 실현 가능한 부분들을 짚고서 노력했고, 이제 그런 공약들을 방금 부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집 앞부분에 시그널이 걸어온 길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저희가 선본 단계에서 진행한 면담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부분을 이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하루 측에서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정보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외부 업체나 관악구청, 서울시 이런 것 등에 관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어떻게 어떤 업체들 또는 어떤 기관들과 논의를 해왔고 어떤 부분에서 현실성을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올해 1년 동안 관악구청 그리고 관악공이 관련된 인원운수 그리고 학내 유관 부서들과 동영관광 버스 업체와 논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만나신 분들과의 이야기에서 나온 것들 그리고 만나신 분들과 논의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공약을 디벨롭하면서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공약들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여기 공약집에 나와 있는 외부 단체로는 어도비나 또는 삼성월렛 등이 있는데, 삼성월렛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제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삼성올릭과 그리고 저희 그 서울대학교 S카드를 결합하는 제휴를 맺으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학생지원과 등을 통해서 우리은행과 삼성올릭과 소통한 측면이 있었고 학생들이 그 삼성올릭과 관련해 1,000원의 식사랑 결제를 연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해당 의견 또한 이후에 삼성올릭이랑 진행하기 위해 공약화로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도비 무료 선착순 같은 경우에는 해당 관련해서 이미 래퍼가 연세대학교 측에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무료 선착순에 있어서 10,000명의 학우에게 무료로 선착순을 어도비를 제공해주는 걸 했지만 저희 서울대학교 내에 어쨌든 장학복지 예산이나 서울대학교 내부의 어쨌든 그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했을 때 1,000명이 적절할 것 같다고 해서 저희는 이렇게 1,000명이라는 인원으로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제시해드린 이런 공약들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학우들에게 단순히 현실성이 없는 공약을 제안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지금까지 올해 1년 동안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일해왔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저희가 외부에서 다른 래퍼들이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점 같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만 첨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후보님이 설명해주신 여러 유수 기업들과 관악구청 또는 서울시 외에도 저희 공약을 보시면은 셔틀버스 알림이 서비스를 카카오맵과 네이버 지도에 실질적으로 연동한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래퍼 그리고 충분한 필요성을 확보한 다음에 만든 공약임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맵의 동호수를 반영하는 공약도 존재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미 일부 어떤 학우분께서 직접적으로 이 동이 반영이 안 돼 있다, 반영해달라라고 카카오 실무진에게 직접 연락해서 실제로 반영된 사례를 참고하였고 총학생회 저희 하루 선본에 기조 중에 하나가 발로 뛰는 학생회 모든 부분들을 학우 여러분들의 하루를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신경 쓰고 하나하나 개선하는 학생의 선본이기 때문에 동호수도 하나하나 반영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정부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이러한 제휴를 모든 레퍼런스 그리고 저희의 방법론 그리고 필요성 등을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논의한 뒤에 기업과 그 유관 기관들에 제공을 하기 때문에 현실성과 실제 실현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그 총학생회와 생활협동조합의 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생활협동조합의 현재 우리 학교에서 인력난과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두 선보 모두 인지하고 계시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생협의 문제가 학생 식당의 축소와 같이 학생 사회에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총학 차원에서 조금 해결책을 고려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사전 답변서에서는 그런 총학의 재정난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카페나 기념품 등의 판매를 촉진해서 수익을 확대하거나 인건비를 확충해서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라는 것이 시그널 쪽의 답변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답변들이 생활협동조합과 의견 공유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그널 쪽에 조금 많은 의견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협 쪽과 소통이 있었는지 혹은 만약 이후 당선이 되신 이후라도 생협 쪽과 이런 것들을 소통을 하셔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이 있는지 이건 양쪽 선본에 모두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질문을 조금 쭉 주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 일단은 생협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질문해 주셨고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생활협동조합은 이제 저희 학교의 학식비를 책임지는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지만 현재 지금 수익 구조가 굉장히 조금 학식에서 마이너스를 많이 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학식에서 마이너스를 많이 보고 그 외에 기념품, 카페 등에서 이들을 충당하고 있는 구조인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학생회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해결할 수 없더라도 저희는 조금 이것들을 조금 우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제 23년 정원 때에도 서울대학교 학우분들 조금 의견을 반영해서 서울대 국회 링크드샵을 시작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천원 식사의 재정이 점차 많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천원 식사라는 사업들을 총학생회와 같이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총학생회 차원에서 충분히 생활협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재원들을 마련하고자 그런 식의 협의가 가능할 것을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3번 단계에서 사실 생활협동조합과 그런 부분의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당장 작년도에도 총학생회와 생활협동조합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그런 수익 구조들을 개선하고 학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부분이 충분히 저희의 설득을 잇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다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루 정보입니다. 말씀해주신 생협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천원, 특히 천원의 학식 같은 경우에는 매번 학우들에게 팔면 팔수록 사실상 손해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기념품이나 의류 같은 걸 생활협동조합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것에 있어 그런 판매하는 것을 통해서 적자를 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로 생협이 운행되다 보니까 생협에 있어서 재정이 좀 불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협의 불안정성을 조금 더 극복하고자 이번에 내온 공약이 학식 동행 카드입니다. 이 학식 동행 카드를 통해서 재정의 이제 불안정성을 대학 본부로부터 재정을 확보해서 이런 재정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학우들에게 더욱 좋은 식사 그리고 학우들에게 식사를 더 안정적으로 제공해드리기 위해 학식 동행 카드라는 저희의 핵심 공약을 내걸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런 학식 동행 카드와 같은 정책을 준비하심에 있어서 물론 그 예전에 대학 본부에서 생협 측이 아니라 대학 본부에서 충당하신다는 사실은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협 측과 어떤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시간을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하루 종일 못 받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학식 동행 카드에 대해서 실제로 생협 본부장님과 말씀을 나눴고 생협 본부장님께서 이 재정의 확보가 생활협동조합에서 재정 확보하는 건 너무 부담이어서 만약에 대학 본부에서 확보를 한다면 많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업이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 기념품 판매를 위해서 올해 생활협동조합에서 서포터즈라는 또 하나의 단체를 출범을 시켰는데 그 서포터즈에서 대표를 맡으면서 이 생활협동조합의 물품을 학우들에게 또는 학우의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판매할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보여줬을 때 더 효과적으로 생협의 이제 학식을 학우들에게 더 안정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생협과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고민해 왔습니다. 간단하게 첨언드리면 우선 질문하신 요지 자체는 생협과 논의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이셨지만 간단하게 학식 동행 카드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첨언드리면 우선 유홍림 총장님께서 예비 후보자실 때 자료를 참고하면 학생복지 차원에서 반값 건강한 학식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 생활협동조합 이사장께서는 현재 교육부총장님께서 맡고 계시고 부이사장님께로는 학생처장님께서 맡고 계신 만큼 대학 본부와 생활협동조합의 긴밀성은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홍림 총장이 예비 후보자 때 이렇게 발언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했을 때 대학 본부에서 학식 동행 카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보장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협 논의하실 때 이번에 올해 초에 있었던 그 학생회 식당에서 천식 그 노동자분들이 파업하시는 걸 보면 그런 본부 측과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만약 학식 동행 카드의 목적이 학생들의 학식 수요를 늘리는 거라 했을 때 이것이 대학 본부 측에서는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 노동자 측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노동자나 노조 측에서 비건 식당이나 다른 농생대 다른 식당들 외부 식당들 도입을 요구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노동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본부 측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이런 노동자나 노조 측과의 대화도 충분히 진행하셔서 다양한 방면을 고려해서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좀 정책집, 그러니까 공약집에 어떤 내용을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우리 학내에는 외부 유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학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외부 종교단체의 전도행위라던가 혹은 외부 업체들의 캠퍼스 투어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우리 학교 내에 그런 제도적 문제점이 아니라 어떤 외부 단체들과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외부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통합이나 그런 유관기관들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두 선보께서는 당선이 되신다면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하루 정보 이강준입니다. 말씀해주신 그런 캠퍼스 투어 같은 문제는 이전부터 학우들 사이에서 계속 불만이 제시되었던 사항이고 그 학우들에서도 이제 불만이 많이 나왔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약간 반대로 캠퍼스 투어 저희 학교는 또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또 열어줄 어느 정도의 의무도 있으나 여기서 항상 충돌하는 가치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이거를 외부인한테 개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장 학우들의 의견이 가장 갈리는 부분인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캠퍼스 투어로 인해서 사설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맞는가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후에 당선된다면 우선 이 사설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가장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어느 단과대에서는 어느 건물까지 출입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 실험실 같은 경우에 너무 위험한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출입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단과대별로 어느 공간까지 출입이 가능한지 단과대 학생회 또는 그 단과과에 있는 그 과 학생회 분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총학생회에서 단독적으로 그냥 한 번에 다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위에 있는 학우분들과 그 각 단위에 있는 학생분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그것에 대한 매뉴얼이나 인프라를 구축해 가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는 의견 남겨드립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외부 기관들과의 이제 외부 기관으로부터 혹은 외부 단체로부터 영향을 받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뭔가 외부 단체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사실 뭔가 외부 단체의 유무와는 별개로 이제 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드러났던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캠퍼스 투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뭔가 외부 단체에서 그렇게 사설업체들이 했다라는 부분이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서울대학교가 개방되어 있는 국립대학이고, 그리고 마땅히 그런 사람들을 규제할 만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교적 해결이 어렵던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학교 본부와 얘기하면서 이제 학생 식당에서 정해진 시간대에는 외부인이 식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이라든가, 혹은 이제 최대한 조금 단과대학 건물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우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측도 본부 측과 계속 논의를 하면서 캠퍼스 투어에 대해서 학우분들의 불편 수단을 줄일 수 있도록, 특히 학교 내 건물 출입 문제 그리고 소음 문제 등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고, 그리고 사설업체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은 법적인 근거들을 찾을 수 있어야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규제할 근거가 생길 듯해서 지금 당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차차 근거들을 마련하고 이제 조금은 캠퍼스 투어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선보험 답변 완료되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캠퍼스 투어 문제가 그런 외부 요인으로부터 오는 문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학교 캠퍼스 내에서 가장 큰 문제에 속하지 않나 싶었는데도 공약실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조선분의 의견을 여쭙고자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방송 SUB 제작국장 김경민입니다. 먼저 두 선본 모두 공약 중 총장과의 대화 개선을 언급해 주신 걸로 압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시그널 측에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자료집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학생 지원가와 이를 바탕으로 논의하여 주제를 선정하시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SUB 측에서 파악하기로는 이는 현재 총장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방식과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이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우분들의 의견을 받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총장과의 대화가 당장 11월 4일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5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그널 측에서는 총장과의 대화를 위의 방식 말고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선하실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제 주제를 선정하는 부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설문조사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그 중에서 뭐 어떠한 표를 얻어서 해당 주제가 선정되었는지는 언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같이 언급을 하면서 논의해야 할 의제를 선정을 하고, 뿐만 아니라 자료집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언더라운지가 진행된 이후에 해당 언더라운지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되었고 이후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배포가 따로 총학생회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결과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을 하여서 이제 총장과의 대화 결과를 공유하고 이후에 이제 본부가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당 방향성에 대해서 본부에서 언급하신 주장하신 해당 내용을 이제 잘 이행하는지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잘 이해했는데 혹시 현장에 와보신 적이 있으신지?
네, 참여해본 적 있습니다. 제가 참여했을 때 기억하기로는 총장님이 뚜렷하게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시기보다는 보통 추상적으로 해당 부서에 협조 요청하겠다 혹은 그 부분은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라는 식으로 보통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서 토론 자체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과정이 사실 총장님이 뭔가 계속해서 반대 의견만 내시거나 혹은 이제 관련 부서 협조 요청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참여했을 때도 실제 실무진 분들도 같이 오셔서 그분들의 의견도 같이 나누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아예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분을 어떠한 관리하시는 예를 들어 캠퍼스 관리가라든지 이런 실무진들과 어떻게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거 정도는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이제 공유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훨씬 효용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후속 조치도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서 같이 카드뉴스의 내용을 포함하여서 이제 배포를 한다면 현재 상황보다는 더 효율이 높은 효율성이 좋은 총장과의 대화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측에 해당 총장과의 대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 측에서는 이제 사전 질의에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답변을 해주신 바가 있는데, 학생 지원과가 주관하는 형태와 이제 사전 이벤트가 이제 학생 지원과 측에서 취소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 어떤 사전 이벤트가 취소되었는지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요. 또한 패널 토론 및 자유 토론 배석 형태의 방청객 토론을 혼합할 예정이라고 사전 질의서에 언급을 하신 바가 있는데, 해당 내용이 시행되려면 학직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중개 담당인 SUB와 해당 내용이 우선 실현 가능한지를 사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SUB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하루 측과 어떤 교류가 없었던 바가 있어서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크게 두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가 조금 더 원활한 총장님과의 대화를 위해서 패널 토론 형태의 자유 토론이랑 배석 형태의 방청객 토론을 혼합할 예정이라고 사전 질의로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SUB의 사전에 논의를 하지 않고 답변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공약을 현실화할 때 SUB랑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이 공약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외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또 다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총장과의 대화 같은 경우에는 사전 질의를 전부 수합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은 그 사전 질의를 수합한 것에 대해서는 총장과의 대화 행사 이전에 전부 사전 질의에 응답을 한 후에 그 응답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질의와 논의가 이루어지는 방향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서강대학교에서는 해당 방안을 바탕으로 총장과의 대화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울대학교에 또 적용을 한다면 서울대학교에서 더 총장님과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총장과의 대화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총장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자리인 만큼 조금 더 저희가 학생회 차원에서 뭔가 사업을 진행하거나 또는 학우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자리에서 학우들의 의견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려고, 그리고 그 환경을 개선하려고 공약을 제작하였습니다. 아직 그 첫 번째 질문 중에서 사전 이벤트가 취소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측에서는 그게 뭔지 잘 몰라서 혹시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총장과의 대화를 담당하시는 저희 팀장님께 사전 이벤트가 취소되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그 부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파악한 후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이제 두 선본 모두에게 공통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중개 담당인 SUB가 계속해서 총장과의 대화에 참여한 바로는 총장과의 대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참여율 조조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브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라이브를 시청하지 않고 현장에도 잘 오지 않아서
대개 학생회 그리고 관계자분들의 형식적인 행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신 바가 있으실지 궁금하여 두 선본 모두에게 질문드립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총장과의 대화의 가장 큰 문제로 참여율 저조를 뽑아주셨는데요. 이번에 조만간 예정된 11월 5일에 예정된 총장과의 대화는 농생대 2층 로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제가 가보았던 총장과의 대화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공간에서 진행이 되어서 학우분들이 참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몰랐던 학우분들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진행될 총장과의 대화는 되게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농생대 2층 로비가 되게 공개적인 장소이고 많은 학우분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금 더 공개적인 장소에서 총장과의 대화를 진행하게 된다면 보다 참여율이 더 높고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축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만약에 이 공약에 나온 대로 만약에 회의의 방식 또는 그 행사의 진행 방식을 변경한다면 그 행사 진행 변경 방식을 홍보함으로써 그 총장과의 대화를 한 번 더 홍보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장소로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이 총장과의 대화에 학생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총장님께 건의한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우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당선이 된다면 총장과의 대화에서 학우분들이 낸 의견이 학생사회 그리고 이 서울대학교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 팔로우업해서 학우분들에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총장과의 대화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 학우분들의 대중적인 의견을 전부 경청하고 그걸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학우분들의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우분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학우분들이 총장님과 얘기하고 싶은 사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변화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지 이 두 포인트를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장과의 대화에 있어 주제 설정에서부터 학우분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학우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주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만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총선과에 대한 행사를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좀 좋은 경험이었고 총장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지만 사실 일반적인 학우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시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좀 총장님이라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오시지만 사실 그분께 좀 어떤 거를 물어봐야 될지 정확히 좀 본인이 가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알 수 없기 때문에 참여를 주저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뭐 사실 가야식 행사라든지 아니면 사실 본인에게 좀 직접적인 이득이 되는 행사들은 사실 학우분들께서 참여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총장과의 대화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조금 이 행사에 가서 조금 어떤 걸 할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이 행사에서 내게 좀 어떤 걸 줄 수 있지?가 조금 지금까지 사실 알기가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사실 SUB에서 정말 좀 그런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좀 고생하고 좀 많은 노력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의견 드리자면은 조금 더 의제들을 구체화해서 조금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뭔가 그 행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일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제 학우분들이 바로만치 의견을 내고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학우분들이 직접적으로 조금 더 그 행사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장과의 대화 관련은 아니고 이제 인권 사업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제 학생회관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돼지고기가 안 들어간 음식에 대해서 이게 없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식단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게 할랄 음식, 그러니까 무슬림 학생들을 위한 그러한 표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음식들이 사실은 할랄이 돼지고기가 단순히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랄이 아니거든요. 할랄이라고 하면 그 종교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도축된 고기를 먹어야 그것이 할랄 음식이다. 근데 지금은 그냥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만 표식이 되어 있어서 무슬림 학우분들이 이 음식을 물론 그러한 취지에서 그런 표식을 만들어 놓은 것은 맞겠지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비건 음식 또한 220동에서 이제 간혹 비건식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역시 뭐 계란이 들어간다든지 우유가 들어간다든지 여러 비건의 단계 중에서 베지터리언에 가까운 음식들이 나와서 이 역시 비건 학생들이
비건식인 줄 알고 갔는데 사실은 베제테리언을 위한 음식이다 라고 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조금 해당 이슈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모자라서 좀 올바르게 제공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조금 보여주기식의 인권 사업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을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두 선본 모두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할랄식 그리고 비건식 모두 사실은 특히 비건식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학우분들께서 정말 식사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저희도 비건식 그리고 할랄식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말 실현 가능성을 보지 못한 범위에 대해서는 씹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과도 같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좀 지양하고자 했고, 실질적으로 비건식 그리고 할랄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생활활동조합 측에서 굉장히 좀 노동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비건식 그리고 할랄식을 충당하는 방향성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는 생협 쪽이 개선이 되어서 비건식과 할랄식을 충분히 좀 제공할 수 있도록 일단 1차적으로 그런 인력 문제가 좀 확충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아까 전에 조금 다른 패널에서 질의주셨던 것 같은데 비건식과 할랄식이 도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가는 것으로, 특히 뭐 식당들과 조금 연계해서 이제 새롭게 메뉴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방향성으로 갈 수 있을 듯한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생협의 구조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조금 비건과 할랄식이 장기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지금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협의 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이제 연계를 통한 그 새로운 사업 시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제대로 표기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확히 표기하도록 이제 관련 생활협동조합이나 관련 업체 측에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이런 비건이나 할랄식에 대해서 학우들의 전반적인 관심을 고취하는 것 또한 필요한 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정오 때도 했었고 올해 2024 연석회의에서도 진행했던 인권제 등의 행사를 통해서 그런 인권제와 관련된 행사를 통해서 학우분들과 인권과 관련된 그런 의제를 같이 나눠볼 수 있는 문화 행사나 또는 그런 것들을 나눠볼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그런 비건식과 할랄식에 대한 학우분들의 이제 관심도 고취하는 방향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복지 정책 관련해서 시그널 후보님들의 이제 복지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휴 관련 특히 가다실에 관련해서 현재 어느 정도로 논의된 상황인지, 여기서 언급해주신 공약들을 보면 학내 보건진료소와의 면담을 진행하셨다고 언급이 돼 있고, 추후에 공급업체와의 추가적인 제휴를 얘기하셨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현재로서 생각해둔 기업이나 이거에 대해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상생학사 관련해서 관악구청과 논의를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답변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것의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다시 국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가다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자료를 명시했던 우선 보건진료소와 면담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실 가다시 국가를 지금 제공되고 있는 수준에서 더욱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체와의 제휴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지금 저희가 선거운동 본부 단계에서 공급업체까지 좀 컨택해서 실현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 조금 뭔가 대표성의 문제나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에 아직 공급업체까지는 지내지 못했고 보건진료소까지와의 면담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학내에서 지금 가다실 국가가 한 차례 조금 제휴 혜택을 받고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조금 찾아봐야 알겠지만 대략 18만 원으로 맞을 수 있던 것에서 대략 17만 원 가량으로 조금 더 절감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다만 그 기간이 다소 좀 짧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조금 늘리거나 혹은 1년에 조금 2차례 정도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상생학사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일단 상생학사에 대해서 한양대학교의 사례를 통해서 관악구청에 좀 만남을 드렸습니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 현재 조금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45만 원의 집이 있다 라고 쳤을 때에 그중 2,900만 원 가량은 LH주택공사에서 부담을, 그리고 월세 중에 30만 원 가량은 한양대 그리고 성동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관악구청 측에 이런 상세항세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지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청년정책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 진행하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 정확히는 그러한 상세항사 도입을 위해서 조금 그 재단과의 좀 협의를 통해서 그 재단의 관리하에 그 기숙사를 세우고 그 기숙사를 관리하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단과의 재단을 구하고, 그리고 LH주택공사, 그리고 서울대학교, 관악구청 등등 이런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4차 상세항사를 도입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을 하였고, 지금으로서도 관악구청에서 장기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당선된 이후에 이런 기관들과 하나씩 면담하면서 아마 임기 내에는 사실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나가자 합니다. 네, 가다실 구가에 대해서 조금 첨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다실 구가 할인 이벤트가 작년에 진행이 됐었는데요. 작년에는 할인 행사를 진행했고, 올해는 보건소 사정상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면담에서 전해받았습니다. 작년에 이제 수요가 되게 높았기 때문에 작년 기준 신청자가 854명으로 보고받았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높은 수요에 따라서 1년에 2회 이상 실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가 면담할 때 여쭤보았었는데, 작년도에 할인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다실 구가 제조회사에서 할인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여서 이제 학내 우리 학교 보건소가 참여를 한 것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그널은 이제 가다실 구가 제휴 할인을 위해서 공급업체와의 이제 제휴를 진행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진료소에서 가다실 구가를 접종하는 비용은 이제 회당 18만 원으로 이제 아까 정호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다음 질문으로 양측 후보진들께 비건식 관련해서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건식당 관련해서 문의를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단골식당에 이제 입점한 업체가 없어서 생협 측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원래는 식당으로 반드시 사용하겠다고 했으나 그 부지에 국민은행이 입점했고, 작년 총학 측에서는 생협이 단골식당 일부분이라도 식당에 도입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라 했는데 결국 무산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제 총학이 생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생협과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측에서는 이제 비건 간편식 도입을 공약으로 들어주셨는데, 더불어 현재 존재하는 비건식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이유는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도 있지만 채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제대로 된 채식이 제공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에 간편식으로 제공이 되었을 때 어떤 종류의 음식으로 제공될 수 있는지, 종류는 다양할지, 혹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을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또 시그널의 경우에는 서브웨이 말고 학내 비건식 문제에 대해 공약이 없는 것 같은데, 방향성을 확실히 설정해도 이 관련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건 학생들의 식사권 보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그리고 왜 서브웨이는 설치가 안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서브웨이 설치를 이끌어내실지 관련해서 비건 식당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단골식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골식당이 이제 실제로 다 식당이 들어왔어야 됐지만 그 부분에 원하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새로 당선되었을 때 생활협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서 조금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시그널 측에 주신 질문으로는 일단 서브웨이 그리고 설치 안 됐던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 저희가 파악했을 때 서브웨이가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생활협동조합에서 이제 승인되어야 되는 절차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관리 주체 그리고 운영 주체가 통일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도입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활 서브웨이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런 관리 주체 그리고 운영 주체를 통일이 되었을 때에는 사실 도입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13년에서 24년도로 넘어가게 되면서 총학생회가 연속 회의가 되었고, 그러면서 다소 조금 추진력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서브웨이가 입점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에서는 총학생회로 당선되었을 때 조금 더 추진력을 가지고 이러한 서브웨이의 입점이 안 됐던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운영 주체와 관리 주체를 일치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우분들께서 많이 필요로 하시는 서브웨이를 입점시킬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건식
네, 비건 학생분들을 위해서 좀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이냐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측에서 이제 학내 비건식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출출박스에 비건식을 확보하는 방향 그리고 축제에서 푸드트럭으로 조금 부르는 방향 등등을 고려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조금 실현 가능한지 그 부분이 확실하게 좀 검토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약으로서 가져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공약으로서는 서브웨이 정도라는 비건식과 관련된 공약을 넣게 되었고 저희가 이런 비건식과 관련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활협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서 일단 생활협동조합의 개선을 통해서 비건식도 확대할 수 있도록 생협 측에 어떻게 보면 조금 역량을 조금 키우는 이제 비건식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식의 조금 개선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학내 비건식과 관련된 단체 계속해서 언급되었던 누비건스와의 협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희 총학생회도 지금 선거운동 본부에서도 비건식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성을 가진 분들까지 그런 분들의 의견을 모두 수합받고 그것들을 하면서 모든 방안들을 작성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후에 당선된 이후에도 그런 누비건스 혹은 다른 비건 학우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좀 학내에 어떻게 또 비건식이 도입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비건분들이 겪으신 어려움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협의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제 총학생회라는 단체가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겠지만 그런 전문성을 사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갖기 힘들다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함이 있다면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들과 협업함으로써 그런 방향성으로 조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골 식당이 사라진 현재 구시아 푸드마켓만이 어떻게 보면 서울대학교에서 거의 유일하게 비건식을 판매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부분은 서울대학교 학우분들에게 접근성이 정말 떨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감골식당 근처에 이제 국민은행이 들어오고 그 감골식당 옆에 조금 남은 유휴 공간이 있었는데 생활협동조합에서 올해 실제로 해당 공간에 외부 식당 등의 업체를 입점받으려고 노력을 했으나 외부 식당 등의 업체에서 서울대학교에 들어왔을 때 충분한 이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충분한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유로 아무도 입점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해당 공간이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간편식을 도입하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이유도 있습니다. 간편식을 도입함으로써 운영 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학우분들의 권리를 대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간편식의 경우에는 학우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조리를 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즉석으로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음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비건 간편식을 논비건 학우들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구성한다면 논비건 학우들에게도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다면 적은 수요에서 나오는 재정이나 여타 운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재정에서의 불안정성을 해소한다면 처음 이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는 충분한 다양성을 확보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차 운영 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이후에 권리 보장에 대한 다기적인 측면을 운영 주체에게 설득함으로써 추후 메뉴 확대와 같은 확장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이거는 언론기관을 대표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그널과 하루쯤 모두 이제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조하셨습니다. 저희 SUB는 언론기관으로서 이제 학교의 진행 상황이나 학생의 사업들에 대해 기사를 쓰다 보면 취재 요청이 드릴 일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총학생회로 운영될 때는 이제 책임 주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해서 답변들을 요청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셨는데 올해 중집당시에서는 이런 정확한 책임 주체나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원활히 사업상의 차질 등을 이유로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인터뷰 답변을 받지 못한 적이 있어서 취재에서 아쉬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내 자체 언론이 제대로 답변을 받지 못한다면 다른 일반 학생들은 어떠한 창구로 원활히 학생회와 소통이 가능한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64대 학생회는 학내 언론을 이렇게 존중하고 학내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성실히 응해주실 수 있는지 양측 후보분들 모두 약속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루 정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원 정보도 물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개인적으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일을 했을 때 가끔은 조금 사실 되게 딱딱하게 뭔가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좀 양쪽이 만나가지고 뭔가 조금 그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조금 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 조금 사실 학생 사회를 위한 일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듯하고 이제 그런 방향성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김소희라고 합니다. 하루칙에는 강의 중간평가 도입을 통한 세부 성적 공개, 시그널층에는 교환학생 관련 공약을 여쭙고 싶습니다. 하루칙에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째로 이미 강의 중간 수강 소감 조사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침 지금 시행 기간 중이라서 마이신으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도입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신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기존에 있는 강의 중간평가를 개선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게 맞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첫째로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학기 말 강의 평가의 세부 성적 공개 여부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중간 평가를 활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어서 시그널 측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방안으로 교환학생 관련 사업을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각각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환학생 정보 체계화가 첫 번째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준이 상이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산표가 있는 4개 단과대학을 제외하면 명확한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환학생 학점 인정 관련해서는. 그래서 해당 학과 학생들 그리고 조교님들 모두 강의 계획서가 있더라도 교환학생을 다녀오기 전까지는 학점 인정 여부나 몇 학점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게 현 상황인데요. 휴강 여부나 수업 내용 증명 가능성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체계화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인데 그 부분에 관련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점 인정 DB 구축입니다. 인지하고 계시듯이 과마다 기준이 매우 상이한데요. 그래서 같은 과 안에서만 이 DB가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 파견을 갈 수 있는 대학은 2025년 1학기 기준으로 218개 학교가 있습니다. 같은 과 안에서 이게 얼마나 겹칠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드는데 시그널 측에서는 이게 얼마나 학우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마찬가지로 여쭙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학점 인정 가이드라인 보완 건입니다.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배포가 약속이 된 상황이라면 시그널 선본 측에서는 배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가이드라인의 방향은 무엇이고 어떤 지원을 하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부 성적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새롭게 도입하고자 한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저희가 이 강의 중간 평가 자체가 세부 성적 공개를 목표로 도입한 것인 만큼 오히려 이를 바탕으로 학우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교과목 수요 조사라는 것도 이루어지고 있고 말씀해주신 대로 강의 중간 소감 조사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사과나 또는 대학 본부에서 이것을 유의미한 데이터로 활용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학우분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세부 성적 공개라는 학내에서 학우분들이 주요하게 바라보는 그 의제를 바탕으로 새롭게 오히려 중간 강의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그 중간 강의평가를 위한 문항을 구성함으로써 그를 바탕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게 실제적인 유의미한 데이터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이란 표현을 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이제 학기 말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강의평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 학기 말에 이제 강의평가를 받게 되면 그 이후에 교수님께서 세부 성적을 공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대처입니다. 하지만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 중간 강의평가를 통해서 이 교수님께서 강의평가 중간에 이제 세부 성적을 채점하셨는지 또는 공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교무처에서 확인을 한 후 그것을 이제 공개해 주실 것을 중간에 공문을 요청한다면 해당 학기부터 세부 성적이 공개될 수 있고 해당 학기부터 학우들이 성적에 대해서 더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후적인 대처가 아니라 중간에서부터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초반에서부터 세부 성적 공개를 위해서 이제 학우분들의 이제 이런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저희가 해당 공약을 가져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학생 정보 체계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실 때 현재 기준 자체가 없는 곳들도 많은데
해당 공약을 이행함이 어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교환학생과 관련된 정보 학점 인정 기준을 이제 정리를 하고 체계화를 함으로써 어디가 현재 지금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기준이 존재하는지를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기준이 없는 곳은 이제 기준을 조금 제작하는 것을 요청드릴 수 있을 예정이고 해당 부분을 통해서 교환학생 관련된 정보가 부족한 곳의 경우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관련해서는 학점 인정 DB 구축이 이제 과가 되게 많은데 어떻게 실효성을 가져갈 것인지 질문 주셨는데요. 과가 많은 만큼 오히려 더더욱 DB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과가 있는 만큼 정보가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정보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한 가지 플랫폼으로 정리를 하여서 정리를 한다면 정보를 찾을 시에 학우들에게 더 큰 효용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점 인정 가이드라인 보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2024년 8월 교육환경 개선 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 배포가 약속되었습니다. 약속이 되었으나 교육환경 개선 협의회가 이제 진행된 이후 향후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현재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제작이 되고 있고 언제 배포가 될 것인지 지속적으로 본부와 소통을 하면서 총학생회 차원에서 학점 인정 가이드라인이 학우분들께 효용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어디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어디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서 이제 더 많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이해했는데요. 체계와 관련해서 혹시 지금 어디에 기준이 있고 어디에 기준이 없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선본 단계 차원에서는 그 세부적인 기준이 어떤 곳에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말씀드리자면 사회과학대, 경영대, 간호대, 농생대에서 ECTS 환산표가 존재하고요. 나머지 단과대학에는 환산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총학생회로 이제 되신다면 참고하셔서 없는 단과대학 학생회와 협력하셔서 사업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 측의 단과대 학생회 연합 셔틀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달에 총 1천만 원이 넘게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예산을 혹시 어디서 확보하실 예정인지가 가장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는 연합해서 운영하겠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이른 시간에 운영이 되어야 하고 다른 단과대학과는 하차 지점이 분명히 다를 것인데 어떻게 연합해서 운영하실 계획인지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그널 측에는 관정 에스컬레이터와 전자게시판 이미 언급됐던 질에 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정 에스컬레이터 관련해서 아까 다른 분께서 몇 억의 돈을 쓸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베리어 프리로 그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에스컬레이터라면 여전히 휠체어는 이용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무빈 워크를 생각 중이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고요. 전자 게시판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여 자원 낭비를 막겠다라는 표현을 확인했습니다. 환경을 고려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근데 전자 게시판이라면 전기 사용으로 인한 자원 사용이 더 크진 않을까 싶어서 환경에 대한 두 방안의 영향 차이를 고려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단과대 학생의 연합 셔틀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단과대 학생의 연합 셔틀 같은 경우에는 이 연합 셔틀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가장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수요가 불규칙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생 실습을 5월 달에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약대 같은 경우에는 실습을 1, 2월 달에 이렇게 가는 등 수요 자체가 불규칙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뭔가 정기적인 셔틀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에 착안해서 저희는 수요를 비교적 일정하게 가져가기 위해 단과대 연합 셔틀을 운행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각 단과대별로 실습하는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약대와 사범대가 다르듯이 생활대 같은 경우에도 생활대 중에 식품영양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품 영양에 있어서 공부를 하기 위해 해화 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등 그렇게 각 단과대별로 그리고 과별로
연합 셔틀을 운행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수요가 비교적 1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착안해서 단과대 학생 연합 셔틀을 운영하고자 했고, 그러다 보니 요 버스, 즉 셔틀 같은 경우에는 본부에서 소유를 하고, 그리고 그 운행할 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단과대에서 분담을 하는 등 좀 그런 분담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비용을 서로 분산시켜서 단과대 학우들이 좀 가져가고자 하는 경제적인 또는 재정적인 그 부담을 낮추고자 고안한 셔틀 운영이었습니다. 그 단대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건 단대 학생의 비를 사용하신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요, 단대 행정실 쪽의 비용을 같이 얘기해 보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컬레이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에스컬레이터는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께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자료집을 확인해 보시면 무빙워크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에스컬레이터를 첫 번째로 고려를 하고 있지만 베리어 프리를 조금 더 도입을 한다면 무빙워크까지 가능하다면 무빙워크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간의 경사도를 고려를 해봤을 때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가 모두 다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네,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법적으로 최대 30도 경사도까지 설치를 할 수 있고, 무빙워크의 경우 12도인 경사도에서 설치가 가능한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았던 결과로 해당 설치 구간의 가로 길이가 80m이고 고도가 차이가 12m로 경사도가 8.5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자게시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자게시판을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포스터를 제작을 하여서 직접 부착하는 오프라인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자원을 소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전자게시판이 더 CO2 효용이 더 좋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전자게시판의 경우 이제 운영이 되는 켜져 있는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과 관련된 부분을 줄이고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조정한다면 충분히 환경적인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16학번 심현승이고요. 학생 사회에서 봤을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선거 전에 혹시 최종 공약을 이렇게 두 성본이 제출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공약들에 대해서 만약에 좀 수정하시고 싶은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발전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해서 제가 일정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선거 전에 당연히 최종 공약이 만약에 나올 수 있다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양성동에서 이제 시그널 같은 경우는 에스컬레이터 추진이라든지 하루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 대중교통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추진하는 거 여부 자체도 사실은 학생들의 총의가 필요한 부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공약을 내실 때 그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재정적인 부분, 다양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이제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주시고 그거의 추진 여부 자체도 사실은 당선이 되셨을 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거가 이제 성사가 돼서 당선이 되신다면 그때부터 또 열심히 학교와 또 구성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루 정보부 이강준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학우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그걸 바탕으로 최종적인 공약을 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미 그런 과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교통 공정에 관련이나 그런 앞으로 저희가 진행할 포럼들 같은 곳에서도 학우들이 저희의 공약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저희 하루의 공약을 이 학우분들께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확인할 예정이고, 그걸 통해서 돌아온 학우분들의 피드백이나 평가를 바탕으로 공약 최종안을 한 번 더 확정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저희 공약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부터 해당 공약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학생들 대상으로 선본 단계에서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그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저희 공약에 대해서 학우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또는 만족도가 낮거나 변경해야 하거나 또는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우분들의 의견 겸허히 수용하고 저희가 공약 수정해서 최종안 학우분들께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의 셔틀버스 교통 전체 개편안 같은 경우에 이 추진 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학우분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교통공청회에서도 관련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좌회전 셔틀을 윗공대까지 노선을 쭉 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우분들과 유의미하게 논의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공약이나 또는 그런 공약의 추진 여부 또는 그런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선본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당선되었을 때 바로 그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아닌 학우분들께 의견을 한 번 더 여쭤보고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학우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공약을 이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도 이제 공약들을 짜고 이제 그것들을 발표한 단계에서 사실은 이제 선분 단계에서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말해주셨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사실 저희가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좀 수정이 푸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못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약들을 한번 확정하면 좋겠지만 사실 저희가 사실상 지금 정책자료를 수정한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학우분들께 한 번 더 저희가 이런 공약들을 소개해드린 자리는 조금 힘들 듯 하고요. 이제 저희 또 내부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공약들에 대해서 정확히 좀 어떤 부분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했는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피드백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저희가 채찍상 이제 조금 그렇게 학우분들께 좀 공개할 수는 없다만 선분 내부적으로 조금 더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학우분들의 수정한 의견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제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해서도 좀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동의합니다. 저희가 선거운동본부 단계에서 이렇게 공약을 제시했고 이제 그런 의미 자체가 어쨌든 간에 저희가 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걸 제시하는 것 자체가 공약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 공약들이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바와 조금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약들과 그리고 실제 사업들이 집행될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한 당선 이후에 그런 사업들이 실제로 학우들에게 효용이 있고 그 다음에 학우들이 충분히 원하는 사항들일지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체크하고 아무래도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받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답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리연합회 소속 장승우입니다. 네, 먼저 인권 관련하여 양 선분 각각 개별 질문 2개, 그 후에 공통 질문 1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그널 측에 질문하겠습니다. 시그널은 학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 향유를 위해 어디까지 연대하고 가시화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는 학생 소수자 인권위원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중학생에는 연대가 필요한 다양한 사안들을 다뤄야 하나 모든 사안에 대해 같은 강도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총학생회로서의 파급력을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학우분들의 권익을 기준으로 그 관여도가 높은 사안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소 그 관여도가 낮은 사안은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과의 협력에 도움을 드리는 등 다른 방식으로 힘을 실어드리고자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아무리 인권 문제가 중대하고 해결이 시급하더라도 우리 구성원 대다수의 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학생회는 향후 다른 단체와 연대하거나 권리 증진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학내 구성원의 공감을 얻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그널의 정책 자료집 내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오히려 사업을 진행하였을 때 소수자에 대한 반감을 살까 우려됩니다. 시그널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권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러한 공감을 이끌어낼 방안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질문 주신 부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학내 인권 사안들에 대해서 다루기 위해서는 비교적 조금 더 학우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약들 중에서는 인권 인터뷰 카드 뉴스 그리고 공약은 나와있지 않지만 사실 영화지 등과 같이 조금은 더 가볍게 인권들에 대한 문제들을 학우분들께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조금 더 학우분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조금 개인적인 의견도 추가된 부분인데 최근에는 조금 다소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다소 좀 우리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은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권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인권 문제들이 사실 이렇게 조금 특수한 경우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실 인권 문제 자체가 굉장히 조금 포괄적으로 누구에게나 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실 지금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언제든지 얼마나 저희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인권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학내 식당에서 노동자분들이 이제 노동이 과중되었을 때 학식이 파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어쨌든 간에 좀 인권 문제가 저희 학우들에게 개별적으로 조금 영향을 미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인권 문제들이 학우분들께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또한 조금 생각해 보았을 때 이런 인권 문제를 사실 조금 따로 인권코를 개설하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인권 문제들을 다루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환경 문제와 같이 인권 문제는 좀 어디에든 적용될 수 있는 조금 보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권 문제 또한 특정한 국에서 다루거나 하지 않는 그리고 인권 문제들을 조금 모든 사업들을 진행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의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요즘에는 우리라는 좀 개념이 사라져가면서 학생들이 점차 조금 소통에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조금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지라도 소통 문제 그리고 이제 뭔가 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조금 더 인권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실제로 인권센터 측과 면담을 진행했을 때 정말로 이제 그냥 좀 사소한 문제일 뿐인데 그것들이 정말 문제가 커짐으로써 갑자기 되게 좀 인권 문제까지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제 조금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라는 개념 자체를 학우분들께 조금은 공감대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그런 움직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총학생회가 조금 나섬으로써 그런 개념들을 조금 학우분들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성이 총학생회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권 사업은 소외되는 구성원 없이 모든 이가 권리를 갖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연공 캠퍼스 구성원에 대한 인권 보호가 매우 미약하다는 구성원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그널의 인권 공약에서는 연공 캠퍼스 구성원이 소외된 측면이 있습니다. 시그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공 캠퍼스 인권 보호를 위해 해결 방안이 있으시다면 그게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해당 부분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인권 문제는 사실 조금 모든 학부분들께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모든 학부분들이 인권 문제에서 조금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인데 연공 캠퍼스는 사실 말씀해주셨다시피 조금 인권이라는 분야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는 어찌 보면 좀 장소적으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인데 저희가 인권센터와 만남을 했을 때 아이디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는 순환형 인권센터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권센터가 지금으로서는 학교에만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연공 캠퍼스에 인권센터를 추가로 좀 설치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임시로 그쪽에 사무실 차리는 방식으로 인권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교적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조금 임시로 연공 캠퍼스에 계신 학우분들 또한 그런 인권 문제를 최대한 겪지 않도록 하는 방향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이제 선본 하루에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의의 기준을 자주 말씀하셨는데 총의의 기준을 총학생회가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학내 단결 강화 및 대학 자치를 실현함에 있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 기준이 있다면 1년 동안 일관성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의 어쨌든 요지가 총리의 기준이 일관될 수 있나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준이 온전히 일관될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학우분들이 총학생 회장단 또는 대표자에게 학우분들의 한 표를 들여서 총학생 회장단이나 또는 학생 대표자를 임명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부여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 대표자들이 어떤 의지에 대해서 결정할 때 그만큼 책임감이 무겁고 그만큼 무게감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그렇게 책임감 있고 무게감 있는 자리에 학우들에게 계속 투명하게 검증하고 학우들 앞에서 평가받을 책임 또한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마찬가지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우분들께서 표를 저희에게 주신 만큼 저희가 이후에 대표성을 갖게 된다면 저희 내부에 대해서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의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학우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우분들에게 검증받고 평가받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외부에 이용될 수 있는 학우분들의 이제 총의가 모이지 않는 정치적 의사 표명은 되도록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속기에 따르면 하루 부후보께서는 총의가 수렴되지 않은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총의란 공동체 구성원의 일반적인 동의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약자 수호 현상, 소수자 권리 보장, 인권 침해의 문제 제기 등 다수의 구성원이 무관심하거나 반대하는 의제들에 대해 입장 표명과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을까? 사업 진행이 안 될까 우려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의가 모이지 않더라도 진행하는 사업, 총의가 모여야만 진행하는 사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역시 이를 자의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그 소수자 인권이라든지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보호는 그 말씀해주신 총의라는 뜻에 의하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권 문제라든지 그러한 소수자 보호 같은 문제에 대해서 총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렇게 소수자들을 보호해주는 것 때문에 우리의 권익이 조금은 저하될 수 있다라는 인식에 대한 총의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소수자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옳냐 그르느냐에 대한 총의로 접근한다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수의 권익이 그러니까 다수의 권익이 조금은 저하되더라도 소수를 챙겨주자라는 의미에서 총의를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지라든지 인권을 보장해주는 입장에서 소수자와 소외되는 계층을 보호해주자라는 의미에서 총의를 증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다수에 속하지 못했다 보니 제가 말씀드린 총의라는 부분에서 보호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인권 헌장을 제작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인권위원회 등의 인권위원회 등의 기구가 존재하는 조직이 있는 것이고 여러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를 진행할 것임을 약속드리고 비단 제가 말씀드렸던 총의가 모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좀 대규모 의제, R&D라든지 의정 갈등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러한 부분과 소수자 인권 보호,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얘기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소수자를 보호한다고 했을 때 그 정책이 소수자분들께만 이득이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애 학생을 위해 계단이 이제 장애 학생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께서 올라가지 못하는 걸로 인해 그 자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다리가 불편하지 않은 학우들 또한 그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동에 있어서 편의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자의 어쨌든 권익 향상이 단순히 다수 일반인 학우들의 이제 권익 향상과 완전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대학교의 많은 학우들이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여러 학우들이 그 안에서 더 새로운 그리고 더 밝은 하루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양 선본 모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총학생회는 총의를 따르는 것에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반발을 얻을지라도 학생 사회가 옳게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는 총학생회가 학생 사회의 대표자로서 떳떳하게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각 선보는 어떠한 기조를 가지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총학생회는 총의를 따르는 것이 아닌 사실 반발을 조금 살 일이 있더라도 이제 조금은 의견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총학생회가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의견을 가지고 좀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된다는 부분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그널 또한 학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총학생회에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 총학생회가 뭔가 의견을 표명할 때에는 필수불가하게 총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의견들을 표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학생회는 의견들을 표명하되 하지만 총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받침으로써 어찌 보면 조금 이제 견제관계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총운영위원회의 의견을 통해서 결국에 의견들을 말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총학생회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피력하되 그 과정에서 총운영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최대한 학우들의 많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성으로 총학생회가 나아가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예시로 기숙사 재건축이나 학생회관 재건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기숙사 재건축을 통해서 기숙사 수용률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당시에 기숙사에 살 수 있는 학생들의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발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간 같은 공간을 계속해서 평생 유지를 하다 보면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해서 언젠가 기숙사는 재건축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생회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회관 재건축으로 인해 동아리들이 동아리방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 순간에는 학생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학생회관 재건축 또한 노후된 시설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이후에 총학생회로 당선된다면 이런 어쨌든 학생 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뭔가 변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서 기존에 있는 재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재건축에 있어서는 저희가 외부의 공공기숙사를 확보한다는 듯이 학생들이 기숙사 수용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안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우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설득과 판단의 과정이 오로지 저희 내부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학우들에게 이것을 설득할 때 저희의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드릴 것이고 저희의 내부적인 논의에 대해서도 학우들에게 매 순간 철저하게 검증받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우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현 재학생 분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라는 단체가 더 나은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미래를 생각하는 총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품동물 생명과학부 황은규입니다. 3번 하루치기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학우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교통공약 공청회와 할로윈 영화제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진행 당시 실제로 학우분들이 얼마나 참여하셨는지 행사 규모와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대략적으로 참여 인원수를 추산하실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6에서 7 학우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그 외에 이제 대면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그 정도 되고 그 외에 온라인으로 저희가 줌 송출을 했는데 줌 송출을 통해서도 여러 학우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어떠한 저희 공약들에 대해서 저희 공약이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우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드린 뒤 그것에 대해서 학우분들에게 피드백 받는 시간을 주로 가지고 마찬가지로 심야영화제도 저희가 어떠한 공약들을 그 심야영화제로 현실화했는지 학우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식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통공청회 관련해서 학우분들께서 비교적 적게 참여했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는 공약 미리 보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두고 학우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등 학우분들의 참여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선본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저께 이제 교통공청회를 참여했었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참여율이 좀 저조했던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공지를 해주신 게 이제 넉넉한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웠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부분 속에서 조금 참여율이 저조했던 거는 학생분들 자체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원자력공학과 1학번 신의식이라고 하고요. 그 시그널 성분의 질의가 있고요. 정책 자료지에 나와 있는 좌회전 셔틀 노선의 질의가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좌회전 셔틀을 운행하는 버스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뭐 45인치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책 자료상 노선도에서는 좌회전 셔틀이 출발하는 곳이 7번 출구라고 하셨는데 서울대 입구역 부근에만 체크가 되어 있어서 7번 출구 근방에서는 어떤 경로를 따라서 출발을 하게 되는지 그게 일단 두 번째로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정책자료상으로 풍산마당을 지나서 그대로 제2공학관까지 외곽순환도를 따라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노선이 맞는지 이렇게 올라가면은 해창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3가지 정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 드리자면은 준비를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7번 출구에서 먹자골목 쪽에서 출발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먹자골목에서 바로 서울대 입구역 방면으로 나와서 좌회전해서 올라가는 노선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뒤쪽 방면으로 피턴을 해서 돌아서 올라가는 노선을 말씀하시는 건지가 궁금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7번 출구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전자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먹자골목 쪽에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해서 올라가는 현재 그 행정관 셔틀이 정차하는 그 지점에서 같은 경로로 운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버스의 크기 그리고 회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버스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45인승 최소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회차 문제 같은 경우에 네, 지금 다른 상으로는 제2공학관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정오 당시에 아무래도 같이 준비를 하셨으니까 기억을 하실 텐데 7번 출구 방면에서 출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어서 폐기가 되었었는데 해운동 먹자골목에서 바로 나와서 좌회전을 하는 건 애초에 좌회전이 불가능한 도로라서 불가능했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행정관 셔틀이 패턴을 해서 돌아 나오는 것은 지금 행정관 셔틀처럼 회차를 하는 수준은 가능하지만 거기에 너무 장기간 오래 서 있을 경우에는 상임 민원도 있을 것인데 그 상임 민원은 어떻게 해결 방법을 고안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 앞에 있는 도로에 상임분들이 관악구청과 함께 협의를 해서 그쪽 지구를 구매를 해서 주차 공간으로 쓰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가 몇 대 이상씩 장기간 정차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 정오 당시에도 7번 출구에 정차를 하는 것은 비단 관악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차 지점이 협의가 안 되어서 폐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서 그 부분을 고려하신 건지를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2공학관 쪽에서 회차를 하는 것인지와 45인승 버스의 크기를 여쭤본 것은 제2공학관이 아무래도 1차선인데 1차선 도로에서 제2공학관을 가려면 저 이상에서 정책자료집상에 나와 있는 곳에서 더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진입금지도로여서 거기서 1차선 안에서 회차를 유턴을 해야 되는 구간인데 1차선에서 45인승 버스가 회차하는 것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자료집에 제대로 들어간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네, 물리천문학부 2학번 학부생 박준섭입니다. 저 시그널측 선본에 서브웨이 공약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생활협동조합에서 학생 이사로서 활동한 경험이 있고 또 연석회 의장직을 역임하던 당시에 이제 다양한 입장업체 선정위원분들을 이제 학생 측에서 분석자로 보낸 경험도 있어서 이 입장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 유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웨이처럼 특정 업체를 지정하고 해당 업체의 선정을 요구하게 되면 저는 부당심의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입찰 업체 간의 견제가 불가능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위해서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수월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선정위에서 학생위원들에게도 대회비 유지를 요청하고 그리고 입찰이 들어온 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업체들이 들어오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대외적으로 사전에 발설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생협에서 이제 입점업체 선정할 때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서브웨이 입점대 출신을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올해 초에 그리고 이 작년부터 해서 이미 서브웨이 입점이 계속 추진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성을 가지고 서브웨이 입점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입점업체 선정 과정 자체에서 이제 특정 업체를 딱 집정을 해서 그거의 입점을 추진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입점하는 과정에서 학우들의 의견이 조금 더 수렴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 특정 업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정도로 최대한 좀 이제 생활협동조합의 입점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향성으로 추진하게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후속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업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입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수월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는 별개로 그간 제63대 총학생회에서도 그렇고 2024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샌드위치 전문 업체 선정 등에 대해서 시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식들이 기존에 실패해 왔다면 기존과는 다른 방법론을 해당 선거운동본부에서 제시해 주실 수 있어야 공수표가 아닌 진정한 공약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 총학생회와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에서 시도했던 방법론들이 어떤 것들이 부족했고 어떻게 보완해서 새롭게 시도하실 생각이신지에 대해서 정책자료집에는 나와 있지 않은 보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파악했을 때 사실 서버의 입점이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주체 그리고 관리 주체가 일원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었고 저희가 파악한 부분은 거기까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저희가 서버 입점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실 2024년 당과당 생활자연석 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부분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뭔가 따로 접근이 가능한 루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알기가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판단하고 있는 자료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렸다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오늘 공동정책 간담회 모든 공식적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노력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추후에 공동정책 간담회 자료들은 대중적으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 공식적으로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